2023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 42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의 하늘은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강혁 탐정사무소의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사무소 내부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새벽 5시부터 전국 경찰청 미제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갱신하고 있었고, 나정희 조수가 커피 머신 앞에서 에스프레소 3잔을 내리고 있었다. 강혁은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이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세 살쯤으로 보이는 소녀가 동백꽃 한 다발을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이 강혁의 손에 도착한 것은 전날 밤 11시였다. 사무소 정문 앞 우편함에 아무런 발신인 표시 없이 놓여 있었다. 봉투는 일반 갈색 서류 봉투였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지 한 장뿐이었다.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름은 한미도리, 13살. 2023년 11월 25일 이후 실종. 마지막 목격 장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시가지 일대. 글씨는 왼손잡이 특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필로 쓴 것이었다. 강혁은 세종에게 필적 분석을 의뢰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침 7시 정각에 이에나가 사무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벗으며 나정희가 건넨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강혁의 집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탐정님 또 밤을 새우셨군요. 강혁은 고개를 돌려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아래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동자 자체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에나 씨, 이것 좀 봐요. 강혁은 사진을 이에나에게 건넸다. 이에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세밀하게 살폈다. 소녀의 옷차림은 낡은 면 원피스였고 배경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의 처마가 보였다. 동백꽃의 상태로 보아 촬영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추정되었다. 공주 유구읍이면 구도심 지역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70년대까지 방직 공장이 밀집했던 곳이죠. 지금은 거의 폐허에 가깝고 인구도 2,0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 한미도리, 13살. 2023년생이면 2001년생. 학적부 조회해줘. 세종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점등되었다. 파란색 광선이 공중에 데이터를 투사했다. 3초 후 결과가 나왔다. 한미도리, 2001년 3월 12일생,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일이 321번지, 유구초등학교 졸업. 유구중학교 1학년 재학 중 2023년 9월 자퇴 처리, 보호자 한정수, 관계부, 현재 주소지 동일, 모친 사망, 2020년 2월 14일, 사인 폐결핵,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9월에 자퇴했다고. 11월에 실종됐고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에나가 이미 태블릿을 꺼내 유구읍 일대의 위성사진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탐정님. 유구읍 구시가지에 2022년부터 등록된 사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 업종은 이동식 공연업. 대표자 이름은 박풍진, 57세.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 강혁이 천천히 되뇌었다. 그의 직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있는 것. 실종된 소녀. 자퇴기록. 서커스단. 없는 것. 의뢰인의 신원. 경찰 신고 기록. 소녀의 최근 사진. 어색한 것. 13살 소녀가 학교를 그만둔 시점과 서커스단이 유구읍에 도착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사실. 강혁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공주로 간다. 지금 바로. 이에나는 이미 차량 예열을 세종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검은색 제네시스 G82가 엔진을 걸었다. 나정희에게 사무소를 맡기고 강혁과 이에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차 안에서 강혁은 형인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전국 수사지휘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혁아,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형. 한미돌이라는 13살 소녀 실종 건인데 공주 유구읍 관할서에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어.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알겠다. 10분만 기다려. 이에나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경찰 특수기동대 출신 드라이버에 견줄만 했다. 제네시스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남쪽으로 질주했다. 시속 140km. 겨울 아침에 도로는 한산했고 차체는 노면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 천안 논산 고속도로로 접어들 때쯤 강민혁에게서 회신이 왔다. 혀가 한미도리 실종 신고는 없다. 아버지 한정수 쪽으로 검색해봤는데 이 사람 2023년 10월 16일에 음주운전 단속 기록이 있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어.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유구읍 관할인 공주경찰서에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총 4건이야. 전부 10대 여성이고 전부 미해결이다. 강혁의 턱이 굳어졌다. 4건. 한미도리를 포함하면 형. 그 4건의 인적사항 세종으로 보내줘. 알겠다. 조심해라 혀가. 통화가 끝난 후 3분 만에 세종이 데이터를 수신했다. 이에나의 태블릿에 4명의 정보가 떴다. 김수아 14살. 10월 3일 실종 박예린 12살. 10월 18일 실종 정하늘 15살. 11월 2일 실종 오채원 13살. 11월 15일 실종 모두 유구읍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였다. 모두 저소득층 가정이었다. 모두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 않는 상태였다. 패턴이 있어요. 이에나가 말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학교와의 연결이 끊어진 아이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노리고 있어요. 강혁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 20년 전 강력계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인신매매 조직이 가장 먼저 노리는 대상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져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들. 강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냉정한 분석력으로 눌러 담았다. 오전 9시 20분 제네시스가 유구읍에 진입했다. 읍내는 70년대 건축물들이 즐비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방직 공장 굴뚝들이 녹슬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상가 건물 대부분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인적이 드물었다. 강혁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빈 도로를 훑고 지나갔다. 먼저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의 등록 주소지로 향했다. 691이 903번지.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읍내에서 2km 정도 떨어진 폐방직 공장 부지였다. 높이 3m의 콘크리트 담장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었고 녹슨 철문 위에 페인트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붉은 고양이, 그 아래에 별 3개와 고양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강혁은 철문 앞에 섰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었지만 체인 한쪽이 느슨했다. 안에서 누군가가 출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나가 차에서 분석 장비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맸다. 두 사람은 담장 옆 좁은 골목을 따라 이동했다. 강혁의 형사 시절 본능이 발동했다. 담장 아래 배수구 격자 사이로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넓은 공터 한가운데 대형 천막이 쳐져 있었다. 천막은 붉은색과 노란색 줄무늬였으며 꼭대기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천막 주변으로 소형 컨테이너 8동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컨테이너 하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에나가 소형 드론을 가방에서 꺼냈다. 손바닥 크기의 정찰 드론이었다. 그녀는 드론을 담장 위로 날려보냈다. 드론의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천막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컨테이너들의 배치와 번호판이 찍혔다. 세종이 번호판을 즉시 조회했다. 8대 중 3대는 박풍진 명의였고 나머지 5대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름들은 모두 주민등록상 실제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위조 신분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이 서커스단 자체가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은 드론 영상을 계속 살피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 컨테이너 중 하나의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동백꽃이 그려져 있었다. 한미도리가 안고 있던 꽃과 같은 동백이었다. 들어간다. 강혁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담장의 균열 부분을 찾아 안으로 진입했다. 강혁이 앞서고 이에나가 뒤를 따랐다. 공터의 자갈이 발밑에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가장자리 풀밭을 밟으며 이동했다. 천막에 가까워지자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옛날 축음기에서 나오는 듯한 찌그러진 왈츠 선율이었다.
강혁은 천막의 뒤편 봉합 부분을 찾아 손가락으로 벌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천막 안은 원형 무대였다. 직경 15m 정도의 공간에 나무 관람석이 3단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 스포트라이트 한 대가 빈 무대를 비추고 있었다. 관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무대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180cm가 넘는 장신의 남자였다.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검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다. 왼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가 채찍을 한번 내리치자 무대 뒤에서 커튼이 열리며 5명의 소녀가 줄지어 나왔다. 강혁의 눈이 커졌다. 소녀들은 모두 12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였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의상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뱀을 어깨에 감고 있었고, 한 명은 불꽃을 손에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칼을 입에 물고 있었다. 가장 끝에 선 소녀가 동백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한미돌이었다. 사진 속의 얼굴과 동일했다. 다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혁은 주먹을 쥐었다. 바로 돌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상대의 규모를 파악해야 했다. 이에나에게 손짓으로 후퇴를 지시했다. 두 사람은 담장 밖으로 나와 차로 돌아왔다. 세종, 강혁이 말했다. 박풍진, 57세, 전과 기록 전체 조회, 그리고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 관련 인물 모두 신원 조회해. 세종의 응답은 30초 만에 돌아왔다. 박풍진, 본명 박종철, 2003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2008년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2013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3년, 2018년 출소, 2021년 유구읍의 사업자 등록. 사업 유형 이동식 공연업, 강혁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가 소녀들을 모아 서커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아동 학대와 착취의 현장이었다. 형한테 전화해야 해요. 이에나가 말했다. 이건 우리 둘만으로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우리가 지금 경찰을 부르면 저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아이들을 이동시킬 거야. 내부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아이들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에 동시에 움직여야 해. 이에나는 강혁의 판단에 동의했다. 그녀는 세종에게 부지 전체의 위성 열화상 스캔을 지시했다. 세종이 사무소의 정찰 위성 접속 권한을 활용해 10분 후 열화상 데이터를 전송해왔다. 부지 내에는 총 12명의 인체 열원이 감지되었다. 소녀 5명, 성인 남성 4명, 성인 여성 2명, 그리고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인체 하나. 이 마지막 열원은 컨테이너 가장 안쪽 동에서 감지되었으며 체온이 34도에 불과했다. 저체온증이거나 극도로 쇠약한 상태를 의미했다. 강혁은 그 데이터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12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이에나와 함께 차 안에서 작전을 짰다. 오후에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 관객으로 위장하여 진입하기로 했다. 읍내 전봇대에 붙어있는 공연 포스터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2시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입장료 10,000원, 오후 1시 50분, 강혁과 이에나는 일반 관객 복장으로 철문 앞에 줄을 섰다. 앞에 10명 정도의 관객이 있었다. 대부분 인근 농촌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강혁은 그들의 눈빛을 관찰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은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강혁의 불쾌감이 증폭되었다. 철문이 열리고 관객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표를 받는 사람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왼쪽 눈 아래에 점이 있었다. 이에나가 그 여성의 얼굴을 스마트 렌즈로 촬영해 세종에게 전송했다. 곧 신원이 확인되었다. 최수정, 32세, 2016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박풍진의 동거인. 천막 안은 낮에 보았을 때와 달리 관객으로 가득 찼다. 약 40명이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박풍진이 무대 중앙에 등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이었고 능숙한 쇼맨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강혁은 관람석 뒷줄에 앉아 무대를 주시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순서는 뱀을 다루는 소녀였다.
김수아로 추정되었다. 소녀는 대형 비단뱀을 몸에 감으며 위험한 동작을 수행했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강혁은 소녀의 팔뚝에 있는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불을 삼키는 소녀, 박예린이었다. 입술 주변에 화상 흉터가 보였다. 세 번째는 칼을 삼키는 정하늘, 목 부분에 오래된 열상 흔적이 있었다. 네 번째 순서에서 강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무대 위에 작은 유리병이 놓였다. 높이 40cm 정도의 투명한 병이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120cm도 되지 않는 왜소한 체구의 남자였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가 병에서 나오는 순간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다. 남자는 우아하게 인사한 후 마술을 시작했다.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빈 모자에서 꽃다발이 쏟아졌다. 그의 무대명은 원더 마사미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 한미도리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마사미치의 조수로서 마술 도구를 건네고 상자 안에 들어가고 칼이 관통하는 환영술의 대상이 되었다. 관객들은 열광했지만 강혁의 눈에는 소녀의 텅 빈 눈만 보였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빠져나갔다. 강혁과 이에나는 천막을 나오면서 주변을 살폈다. 천막 뒤편으로 연결된 통로가 컨테이너 구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강혁은 일부러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그 통로 쪽으로 이동했다. 통로 끝에서 박풍진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강혁은 발길을 돌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차로 돌아온 후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이 5명 확인했어. 전원 생존. 하지만 학대 정황이 명백해. 박풍진 일당은 최소 7명이야. 내일 새벽에 급습해야 해. 공주경찰서 형사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시 투입이 필요해. 강민혁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돌아왔다.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내일 새벽 5시. 영장은 오늘 밤 안으로 확보한다. 혁아, 아이들 위치 정확히 특정해도. 통화를 끝낸 강혁은 이에나와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각각 다른 방이었다. 강혁은 방에서 세종과 연결된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새 부지의 열화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했다. 자정이 넘자 한 가지 변화가 감지되었다. 가장 안쪽 컨테이너에서 체온이 낮았던 열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열원은 컨테이너에서 나와 천막 방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돌아갔다.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걸음걸이가 불규칙했다. 한쪽 다리를 끄는 듯한 보행이었다. 강혁은 메모를 남겼다. 12번째 인물, 부상 또는 장애. 야간에만 활동, 감금 상태인지 자발적 은둔인지 불명. 새벽 4시, 강혁의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이에나였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탐정님, 세종이 추가 정보를 보내왔어요. 이에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원더 마사미츠, 본명 이정광, 48세, 키 121cm, 연골 무형성증,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유랑 마술단에서 활동, 2015년 이후 행적 불명, 범죄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2023년 9월, 한미도리가 자퇴한 시점과 이정광이 유구읍에 도착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정광이라 범죄 기록이 없다고. 그가 이 서커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공연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아이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미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에나가 말했다.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용하는 거야.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교활한 형태의 통제지, 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동시에 그 환경에 묶어두는 것. 새벽 4시 40분, 강혁과 이에나는 모텔을 나서 미리 지정된 합류 지점으로 이동했다. 유구읍 외곽의 폐가스 충전소, 그곳에 이미 공주경찰서 형사 8명과 기동대원 1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3명도 도착해 있었다. 강민혁은 직접 현장에 오지 않았지만 화상통화로 작전을 지휘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강혁이 세종의 열화상 데이터와 드론 촬영 영상을 경찰에게 공유했다. 부지 진입로는 정문 철문 하나뿐이었지만 담장 서쪽에 배수관 통로가 있어 소규모 인원이 잠입할 수 있었다. 정문 돌파조와 측면 잠입조로 나뉘어 동시에 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측면 잠입조와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새벽 5시 정각, 작전 개시. 정문 돌파조가 유압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진입했다. 동시에 측면 잠입조 6명이 배수관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강혁은 선두에 서서 어둠 속을 달렸다. 그의 골목 추격 본능이 빛을 발했다. 좁은 통로의 굴곡과 장애물을 본능적으로 피하며 최단 거리로 컨테이너 구역에 도달했다. 첫 번째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에서 잠을 자던 남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즉시 제압했다. 두 번째 컨테이너에서 최수정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소녀들이 발견되었다. 김수아, 박예린, 정하늘, 오채원, 4명 모두 한 컨테이너 안에 2층 침대 4대를 넣어 생활하고 있었다. 소녀들은 경찰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한미도리가 없었다. 강혁은 5번째 컨테이너로 달렸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유압 절단기를 요청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이해나가 가방에서 전자식 잠금 해제 장치를 꺼내 문에 대었다. 3초 만에 잠금이 해제되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2사람이 있었다. 이정광과 한미도리였다. 이정광은 한미도리를 등 뒤에 감추고 경찰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강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정광 씨, 우리는 아이를 구하러 온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정광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강혁은 그의 눈빛을 읽었다. 죄책감, 그리고 사랑. 이 남자는 한미도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환경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갈 능력이 없었다. 미도리야, 이 아저씨들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 거야. 이정광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한미도리는 이정광의 바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마사미츠 아저씨, 같이 가요. 그 순간 정문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박풍진이 도주하고 있었다. 기동대원 3명이 추격했지만 박풍진은 부지 뒤편 산자락으로 뛰어들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한미도리를 맡기고 달려나갔다. 산자락 뒤로 사라지려는 박풍진의 등이 보였다. 강혁은 전력 질주했다. 풀숲과 바위를 뛰어넘으며 거리를 좁혔다. 박풍진은 체력이 강혁에 미치지 못했다. 200m를 추격한 끝에 강혁이 박풍진의 뒷덜미를 잡아 땅에 넘어뜨렸다. 박풍진이 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지만 강혁은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다. 기동대원들이 도착해 수갑을 채웠다. 현장이 정리된 후 강혁은 가장 안쪽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12번째 열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6번째 컨테이너.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느린 발소리.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은 극도로 수척했다. 그녀는 강혁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강혁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의뢰인이군요. 여성의 이름은 장서영이었다. 32세. 원래 서커스단의 고개사였으나 2022년 연습 중 부상으로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후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다. 박풍진은 그녀를 내보내는 대신 서커스단 내부에 가두어 자비를 시켰다. 그녀는 소녀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이 공연 포스터를 뿌릴 때 함께 나가는 직원의 가방에 봉투를 몰래 넣었다. 그 봉투가 서울까지 전달되어 강혁 사무소 우편함에 도착한 것이었다. 어떻게 우리 사무소를 알게 된 거죠? 강혁이 물었다. 장서영이 대답했다. 이정광 씨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신문에서 봤어요. 서울의 유명한 탐정이 실종 아동을 찾아냈다는 기사요. 경찰에 보내봤자 이 동네에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혁은 장서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요.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사건의 1차적 처리는 오전 중으로 마무리되었다. 박풍진과 공범 3명이 체포되었고 소녀 5명과 장서영은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정광은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혁은 경찰서에서 이정광의 진술을 참관했다. 이정광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2023년 7월 전국 유랑 중 박풍진의 서커스단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소녀들이 고아원 출신의 자발적 단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합류 후 한 달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강제로 끌려온 것이었다. 이정광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박풍진이 그를 협박했다. 네가 신고하면 네가 공범이 되는 거다. 증거는 내가 만들어 놓았다. 이정광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한미도리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키가 작아 놀림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그는 한미도리의 곁에 남아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혁은 이정광의 진술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이 남자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방관자인가, 아니면 유일한 보호자인가. 법적으로는 아동학대 방조에 해당했다. 하지만 한미도리가 이정광의 바지를 움켜쥐며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순간의 눈빛을 강혁은 잊을 수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강혁에게 이해나가 다가왔다. 탐정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도리가 면담을 거부하고 있대요. 이정광 아저씨가 와야 한다고만 반복한다고. 강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의 삶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다. 하지만 한미도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가? 아버지 한정수는 음주운전 기록 외에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죽었다. 한미도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은 이정광뿐이었다. 이틀 후 강혁은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한미도리는 5층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강혁이 병실 문을 열자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미도리야, 나는 강혁이라고 해.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야. 한미도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이정광 아저씨 말이지. 강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금 경찰서에 있어. 하지만 곧 올 수 있을 거야. 한미도리가 처음으로 강혁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 두려움과 간절함이 공존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만 때리지 않았어요. 아저씨만 밥을 줬어요. 강혁의 가슴이 저렸다. 알아. 나도 알아. 강혁은 병원을 나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정광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강민혁이 전화로 말했다. 혁아, 법적으로 방조범이야. 선처에도 한계가 있어. 형, 그 남자가 없었으면 한미도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건 형도 알잖아. 강민혁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마. 사건이 일단락된 후 강혁과 이해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사무소 50층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강혁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해나가 옆에 앉았다. 탐정님, 이 사건 뭔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뭐가? 이해나가 태블릿을 열었다. 의뢰 봉투요. 장서영 씨가 서커스단 직원 가방에 몰래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이 서울에 올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구읍에서 서울까지. 봉투가 우리 사무소 우편함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건 그 직원이 우리 사무소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장서영 씨는 신문 기사에서 탐정님 이름을 봤다고 했지만 주소까지 적어서 봉투에 썼을까요? 봉투에는 아무 수신인 정보도 없었잖아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맞아. 봉투에는 수신인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우편함에 있었지. 누군가가 봉투를 가져다 넣은 거야. 장서영이 직원 가방에 넣은 봉투를 그 직원이 열어보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한 거지.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착했다. 서커스단 내부에 또 한 명의 협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강혁 사무소를 알고 있었다. 강혁은 세종에게 지시했다. 박풍진 조직원 중 서울 출입 기록이 있는 자 전원 조회. 결과는 한 명이었다. 이름은 양진호, 35세. 서커스단에서 차량 운전과 물자, 조달을 담당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체포 당시 현장에 없었다. 사건 당일 서울에 물자를 조달하러 갔다는 기록이 차량 통행 데이터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양진호를 찾아야 해. 이 사람이 핵심이야. 3일간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양진호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카드 사용이 중단되었다. 현금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세종이 전국 CCTV 네트워크를 분석해 양진호의 얼굴을 추적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부산 해운대구의 편의점에서 그의 얼굴이 포착되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부산으로 출발했다. 이번에는 사무소의 헬리콥터를 이용했다. 옥상 헬리포트에서 이륙한 헬기가 1시간 20분 만에 김해공항 인근에 착륙했다. 대기시켜둔 차량으로 해운대구로 이동했다. 양진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편의점 인근에는 장기 투숙형 모텔이 밀집해 있었다. 세종이 해운대구 관내 모텔 투숙 기록을 조회했지만 양진호 이름은 없었다.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혁은 편의점 CCTV에서 양진호가 구매한 물건을 확인했다. 소주 2병, 컵라면 3개, 그리고 여성용 생리대 1팩.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생리대. 이 남자에게는 함께 있는 여성이 있어. 아니면 이해나가 강혁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실종된 아이들 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녀가 있을 수 있어요. 강혁은 세종에게 전국 미해결 미성년 여성 실종 사건을 재조회하도록 지시했다. 유구읍의 5명 외에 추가로 2023년 하반기에 실종된 10대 여성이 있는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1명,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1명, 총 2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박풍진의 서커스단이 이동한 경로와 일치했다. 서커스단은 유구읍에 정착하기 전 서산과 김제를 거쳤던 것이다. 양진호가 데리고 있는 소녀가 이 2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해운대 일대의 모텔을 직접 수색하기로 했다. 이해나와 둘이서 모텔 12곳을 돌았다. 9번째 모텔에서 단서를 찾았다. 프런트 직원이 3일 전부터 30대 남자와 10대 초반 여자아이가 함께 투숙 중이라고 증언했다. 방 번호는 302호. 강혁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즉시 연락했다. 20분 후 형사 4명이 모텔에 도착했다. 강혁은 경찰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302호 문 앞에 섰다. 문을 노크했다. 양진호 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도주하려는 소리였다. 강혁이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다. 형사 1명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양진호가 창문 밖으로 한 다리를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12살쯤의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소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침대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었다. 경찰이 양진호를 제압했다. 강혁은 소녀에게 다가가 수갑을 풀어주었다. 소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강혁이 말했다. 소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다. 12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2023년 8월에 실종된 아이였다. 양진호가 서커스단에서 빼돌려 개인적으로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으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박풍진의 붉은 고양이 서커스단은 2021년부터 전국을 이동하며 취약계층의 미성년 소녀들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려와 공연에 동원하고 학대해왔다. 양진호는 조직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서산에서 실종된 소녀의 행방은 양진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 소녀는 2023년 9월에 도주에 성공해 현재 서산의 이모 집에 살고 있었다. 양진호는 도주를 막지 못한 것을 박풍진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 대신 김제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한 것이었다. 사건의 법적 처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박풍진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감금, 상해, 강제노동 등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최수정은 징역 12년,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 양진호는 별도 재판에서 미성년자 유괴 및 감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정광에 대한 판결은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미도리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광이 자신을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강혁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광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종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의 구조 안에서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보호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판결 후 강혁은 법원 복도에서 이정광과 마주쳤다. 이정광은 강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탐정님. 강혁은 이정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도리한테 잘해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이정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을 나섰다. 밖에서 한미도리가 아동보호시설 직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광을 본 한미도리가 달려왔다. 이정광이 무릎을 꿇고 소녀를 안았다. 강혁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해나가 옆에 서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말했다. 저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 이제 한 사람이 생겼잖아. 세상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2024년 2월이었다. 강혁은 사무소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세종이 자동으로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정희가 관련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피해 소녀들의 신체 검사 결과를 정리해 아동보호기관에 제출할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때 세종의 알림음이 울렸다. 새로운 메시지 수신, 발신인 장서영, 강혁이 메시지를 열었다. 장서영은 현재 재활치료를 받으며 공주시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탐정님,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다 같이 동백꽃 보러 갔어요. 미도리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사진 속에는 동백나무 아래에 선 5소녀와 이정광 그리고 장서영이 있었다. 한미도리는 동백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웃고 있었다. 처음 사무소에 도착한 그 사진과 같은 포즈였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강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강혁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어떤 건데? 실종 건이에요. 이번에는 노인이에요. 72세 남성, 서울 중랑구. 강혁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광활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사라지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출발하지.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남아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양진호의 진술 과정에서 나온 한마디, 우리한테 아이를 보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각 지역의 학교와 복지관에서 정보를 빼돌려요.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 박풍진의 상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는 브로커. 강혁은 그 단서를 세종의 최고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추적할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한미도리가 동백꽃 아래에서 웃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강혁은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소를 나섰다. 이해나가 차키를 흔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종이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나정희가 관련 자료를 태블릿에 정리해 두었다. 송태풍 박사가 현장 감식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사무소를 나선 후 세종의 화면에 한 줄의 알림이 떴다. 그림자 관련 데이터 분석 중, 일치 패턴 발견, 분석 완료 예상 시간 37시간. 아무도 그 알림을 보지 못했다. 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세종의 파란 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2024년 3월 첫째 날, 봄이 오기 직전. 강혁의 사무소 우편함에 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그림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강혁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촬영 장소는 이틀 전 강혁이 방문한 한미도리의 보호시설 앞이었다. 그림자는 강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혁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